네, 2차 시간이 시작하겠습니다. 2차 시간은 퀴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린피스에서 예측한 시나리오에 의하면 2030년 부산과 인천공항이 침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해수면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 되는 지구촌의 전체 문제 중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지구 온난화라고 그랬죠. 지구 온도가 따뜻해지니까 북극이나 남극에 얼음들이 녹아서 바다의 높이가 수면의 높이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 지구촌의 생태계와 환경 문제로 할 수 없는 것은 지구 온난화 방금 말했죠. 기후 위기, 생물 다양성 감소 1차 시대 강의했던 내용들이네요. 그러면 풍부한 식량은 환경 문제라 할 수 있을 때 오히려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에어 뉴질랜드 항공사에서 기내 서비스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을 쿠키 컵으로 개발한 서비스는 이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가? 성분 편리해서 기내 서비스 저항상 이거죠. 플라스틱 탈피 또는 일회용 용품 줄이기 폐기물 저감 발생 이런 것이죠. 2차 퀴즈 문제입니다. 생태계 구성 요소인 비생물 요소와 생물 요소가 있는데 생물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생산자, 소비자, 근로자, 분해자. 근로자죠. 엄격히 따지면 근로자도 사람이니까 이게 생물적 요소가 되겠지만 생태학에서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로자라는 용어는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직업에 대한 용어고요. 생물 다양성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앞에서 뭐뭐 있다 했죠? 종이 있고 유전자 있고 생태계에 있다 했죠? 이건 해당이 없고요. 그 다음 생물 다양성 증진 방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생태 면역력 최대한 확보하면 좋다고 그랬죠? 뭐 저기 공원 같은 게 많이 만들고 또 같은 우리 그 보도블록도 투수성으로 만들면 물이 흘러들어가 순환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했죠. 생태 통로 동물들이 지나다닌 것을 도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차단해 보면 안 되는데 거기에 터널이라든지 또는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동물들이 다니도록 하는 게 생태 통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개발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면 이게 어떻게 요 생물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없어지잖아요. 보호지역 확대 이런 건 좋은 거잖아요. 답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한 발명가가 산행 중에 등산하다가 그 강아지 털에 붙은 엉겅퀴 씨앗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벨벳과 같은 벨벳과 갈고리의 합성어인 오늘날 우리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발명품 무엇인가? 공업용, 문구용, 청테이프가 아니라 벨크로 테이프죠. 벨크로 테이프. 오히려 많이 사용하죠. 뭐 등산복 같은 데도 사용하고 신발에도 사용하고 찍찍이라고 그러죠. 일명의. 그냥 원시시대 지구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산소 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생물은 앞에서 이미 이건 뭔조류? 남조류라고 했죠. 또는 남세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잎보다 먼저 피는 꽃이 아닌 것은 가을에 피는 국화 당연히 잎보다 먼저 피는 것이 아니죠. 잎이 여름 내내 있다가 꽃이 피기 때문에 벚꽃 꽃이 먼저 피죠. 매화 꽃이 먼저 피죠. 산수유 꽃이 먼저 피죠. 주로 봄에 피는 꽃 중에 뭐 목련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 겨울 내에 꽃눈을 가지고 있다가 피는 꽃들이 주로 이제 봄에 먼저 꽃이 먼저 피는 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생물 종의 감소 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런 건 공부를 안 해도 여러분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환경오염, 서식지 감소, 기후변화 딱 맞네요. 멸종위기 보호정책 이것은 오히려 생물 종을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멸종위기종 살리기 위해서 복원하기 뭘 하고 있죠? 지리산에 반달곰이 몇 마리가 있어야 이게 정상적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되세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적어도 50마리는 살아야 이게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고 곰들이 자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50마리 정도는 살아야지만이. 그래서 지리산에는 거의 50마리 가까이가 이제 회복이 됐어요. 어디서 갖고 왔어? 러시아에서 가져와가지고 반달곰을 지금 자연 방사를 시켰는데 잘 살고 있어요. 그 외에 설악산의 사냥이라든지 이런 것도 복원해서 하고 있고, 뭐 세중에는 황새 같은 거 복원해서 하고 있고, 이런 것 우리나라 지금 여우 복원하고 있고 호랑이도 복원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감소가 아니라 증가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인가 또 나왔네. 사람 식물의 균근이 뭐라고 그랬죠? 뿌리가 있는데 여기에 미생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균들이. 그래서 이런 균들이 양분을 흡수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서 뿌리로 전달해주고 나무 줄기까지 전달하는 그런 서로 공생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의 대장균, 우리 몸속의 대장균은 우리 몸하고 한 몸이야, 한 몸. 뭐 만약에 대장균이 없으면 뭐 우리 설사하고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뭐 제가 그런 경험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장을 싹 비우게 되면 그 다음에 뭘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미생물들이 다 뭐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산균이라든지 요구르트 같은 거 먹어가지고 다시 내 장 속에 미생물 생태계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생물뿐만 아니라 미생물의 유전 정보까지 나에게 한 몸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식물과 함께하는 핵심 구성원이 바로 이제 마이크로 시스템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 영향 평가는 여기는 딱 보면 뭐 여기가 없으니까 몰라도 알겠네요. 교통영향과 환경 영향 평가는 소규모 영향 평가가 있고 환경 영향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 전략 환경 평가가 있는데, 정부에서 어떤 정책 계획을 수립한다. 근데 옛날에는 그냥 수립하면 됐는데 지금은 정책 계획을 수립했을 때 이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그 전기가 얼마나 들어가냐, 전력 수급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해요. 그러려면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전력을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생산량을 늘리면 얼마만큼 우리나라 환경에 문제가 있는가, 그렇게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전략적이잖아요. 계획이니까 전략이에요. 그래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거고, 환경 영향 평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짓는다 그랬는데 그게 3만 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 소규모로 들어가고, 3만 제곱미터 그 면적이 이상이다, 적어도 15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냐 환경이냐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의미는 그렇고 뭐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죠. 5주차에는 수소곤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소곤충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방금 앞에서 설명했던 지표생물 중에 말했던 내용이네요. 이동이 매우 적어서 물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기어가봐야 뭐 한 10m도 못 기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서식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어떤 오염원이 들어오면 얘들이 그대로 다 오염원에 노출이 돼가지고 죽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표생물로서 적합하다, 맞는 이야기죠. 수소곤충은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중 어느 한식이라도 물속에 생활하는 곤충을 말한다, 맞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물방개 그러면 애벌레 때부터 번데기, 그 다음에 그 성충이죠. 큰 거, 물 위에 팍 떠다니죠. 이런 거 다 합쳐서 우리는 수소곤충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루살이, 지금 뭐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으로 동양 하루살이 그렇게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뭐 하천에서 강에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주변에 장사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양 하루살이는 착한 애예요. 2급수 정도 사는 애인데 지금 이제 온도가 따뜻해지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와서 얘는 뭐 병균을 옮긴 것도 아니고 뭐 실제로 보면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이 애들은 애벌레 시기하고 알만 물속에 있어요. 성충은 밖에서 육상이거든요. 그렇더라도 수소곤충이라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수소곤충은 모두 작은 곤충을 잡아먹는 육식인 2차 소비자다. 아닙니다. 수소곤충은 초식곤충과 육식곤충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끼라든지 또는 물속의 유기물 같은 걸 이렇게 갉아먹고 사는, 그러니까 플랑크톤을 잡아먹고 사는 수소곤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초식을 잡아먹고 사는 육식 수소곤충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루살이나 날도래, 아까 동양하루살이 이런 것들은 다 초식곤충이에요. 초식, 그러니까 이 1차 소비자죠. 근데 뱀잠자리,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반딧불이 이런 것들은 애벌레 시기 때 다 반딧불은 뭐가 먹이죠? 달팽이랑 다슬기가 먹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잡아먹고 살기 때문에 2차 소비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이 답이죠. 수소곤충은 하루살처럼 불완전 변태하는 종과 날도래처럼 완전 변태하는 종이 있다. 맞는 말이죠. 불완전 변태는 뭐고 완전 변태는 뭐예요? 불완전 변태는 이 번데기 시기가 없는 걸 말해요. 번데기 시기가 바로, 그러니까 메뚜기는 어렸을 때보다 애벌레나 성충이나 모양이 똑같아요. 번데기 시기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날개만 달리죠. 성충 때. 근데 날도래나 여러분들 파리 우리 지파리 애벌레 뭐죠? 구더기죠. 구더기는 구더기처럼 생겼죠. 이렇게 들어가면 그림 잘 안 그려져요. 구더기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번데기 시기를 거친 다음에 이게 파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애벌레 시기와는 전혀 다른 이게 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들은, 번데기를 거친 종들은 훨씬 더 진화가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애벌레하고 성충하고 먹이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 이게 어떤 그 천적한테도 먹힐 확률도 유리하고 여러 가지 유리하죠. 수소곤충이 아닌 것은 금방 했기 때문에 알겠네요. 하루살이 맨날 제가 이야기했고, 잠자리도 애벌레 때는 연못이라든지 하천에 산다고 그랬죠. 날도래 마찬가지고, 다 사진도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에 다 했죠. 메뚜기는 풀 먹고 사는 육지에서만 살죠. 그럼 제가 특강 때 말한 공무원의 직업 세계와 맞지 않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죠.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되죠. 이것은 행정 이렇게 나눠지고, 최근에 디지털 직능과 방제 나눠졌고, 공무원 품유지 의무가 있고, 중앙공무원과 국가직, 지방직으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6주차 때 퀴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계절관리제를 언제 한다고 했어요?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왜 이때 한다고 했어요? 이때 겨울과 봄에 뭐 한다고 했죠? 이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기 때문에 고농도 기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대책기관을 만들어서 관리한다. 연간 상시 일상적으로 저감 조치를 하고, 사업장은 연중 기획 점검.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연간 상시 점검에 대한 이야기예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하고 도로 청소 하루에 2회 이상 한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이쪽 시내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카메라 달려 있어요. 5등급 차량 어떤 그 적발하기 위한 차량. 우리 이 안쪽으로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도심 안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죠. 각 도시마다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PM10과 PM2.5 용어 구별 맞는 것은 이건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인데, 초미세먼지는 2.5죠. 아니죠. 미세먼지는 PM10이죠. 아니죠. 극초미세먼지는 용어 자체가 없죠.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는 PM2.5에서 2.5 이것만 기죠. 우리나라 미세먼지 저감부터 맞지 않는 것은 대기 관리 권역 내 노후 기계를 사용을 권장. 노후 기계를 권장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먼지가 많이 나오면 안 되겠죠. 사용을 권장하면 안 되죠.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권장해야 되겠죠. 계절관리 정책 앞에 나왔죠. 대기 관리 권역이 그동안에 수도권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광주, 대구, 부산 다 합니다. 지금은 전국으로 확대했고 사업장의 대기 오염물 총량관리제라는 걸 시행합니다. 총량관리제를 시행을 하고요. 지구온난화에 대한 영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해수면 상승으로 섬나라인 투발라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 설명을 했죠. 외무부 장관이 영국에서 기후변화 협약 정상회의를 할 때에 투발루의 그 바닷가에 발을 담그고 연설을 했던 유명한 장면이 있죠. 해수면 상승으로 방글라데시에서는 기후난면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도 기후난면 설명한테 이야기했고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적극 대처하고 있어서 해수면 상승 걱정이 전혀 없다.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인천공항이나 이런 부산이나 목포나 군산이나 이런 도시는 침수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죠. 인도네시아 해수면 상승으로 수도를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죠. 주중에 연안에 건물을 하얀색으로 칠한 거 이건 무조건 알베도가 생각이 나야 돼요. 복사된 햇빛 에너지, 태양 빛 에너지 지구표를 반사되는 비율을 표시하는 수치 이걸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을 무슨 지수라고 그러냐? 알베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후변화 적응이죠. 대응이 아니고 적응, 저감과 또 저감 노력 볼 수 없는 것은 파리협정 2015년도에 정상들이 모여서 그동안에는 선진국들만 했는데 세계 모든 나라가 모여서 탄소를 절약해보자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국제환경에 노력하고 있다. 맞는 이야기죠.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는 적극 도입한다. 맞는 이야기죠. 탄소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대중교통보다는 화석 연료를 이용한 자동차를 적극 이용한다. 안 맞는 이야기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죠. 저영향개발, 물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개발을 저영향개발 LID라고 했어요. 바람길 도시계에 도입한다.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8주차입니다. 강의 내용에 리포트를 잘 쓰는 방법이라 볼 수 없는 것은 제목 선정 주제에 맞게 간략히 함축을 표현한다 맞고 서론 본론 결론 형식화 주제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 내용을 길고 정확히 한다. 안 맞는 이야기죠. 앞에는 잘 맞았어요.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을 갖추되까지 맞았는데 길고 정확 짧고 간단하게 결론에는 나의 주장을 담은 종합적인 표현을 기술한다. 그림 사진 표현들은 이 이해도를 돕는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리포트를 보고 제가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강의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글쓰기에서 리포트 쓰는 방법을 몇 번을 강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직도 강의를 제대로 안 들었다 하는 걸 제가 절실히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 학생만 이런 형식,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 또 제가 강조했던 형식들을 지켜서 리포트를 냈고요. 그 외에는 뭐 글쓰기 형식으로 그냥 뭐 한 문장으로 써냈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이제 이해하고 다 여러분들 것을 채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제가 지금 여기 여러분한테 하는 것도 보세요. 표준식으로 문제 1, 1, 2, 3, 4, 문제 2, 1, 2, 3, 4, 문제 3, 1 이렇게 보기 좋게 알기 쉽게 해놨잖아요. 글은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도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잘해야지만이 여러분들 사이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사업을 하든 공무원이 되든 직장인이 되든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목적이 다 맞는 게 있어요. 리포트를 냈더니 리포트 형식에 맞춰서 내야 되고 보고서를 냈더니 보고서 형식에 맞춰야 되고 메모를 냈더니 메모 형식에 맞춰야 되는데 이런 게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리포트를 여러분 성가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몰라 리포트를 내겠어요. 저도 채점을 하면 굉장히 성가시는데 그 문제를 낸 이유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낸 이유는 이럴 때만이라도 제가 글쓰기 시간에 적어도 30분 그 다음에 또 30분 60분
그러니까 2차시에 걸쳐서 강의를 몰라 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훈련이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3월 달부터 적어도 5월 달까지 3, 4, 5, 3개월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불과 며칠 만에 인터넷 다운받아가지고 뒤에 자기 주장 써나가니까 두세 줄 써가지고 이렇게 냈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지나갔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다른 또 앞으로 이제 뭐 3학년도 있고 2학년, 1학년도 있고 그러는데 다른 또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은 리포트 내면 정말로 그 진실을 다해서 꾸미세요. 이거 한 일주일이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고도의 어떤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잘 형식을 갖추면은 이게 반드시 이제 우리가 리포트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은 여러분 다 잘 쓰셨어요. 제목은 잘 썼는데 제목은 이렇게 잘 썼는데 예를 들어서 서론이 있다. 그러면 이제 서론은 되게 소제목이 없는데 이번에 본론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이것들을 우리는 대제목이라고 그래요. 대제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1 가면 소제목이 또 있어야 돼. 중간 제목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어떤 제목이 좀 이런 제목이 딱딱 이렇게 구분이 돼야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은 뭔가를 표현하고 있구나 금방 알 수 있는. 제가 봐보세요. 제목이 8주짜 퀴즈예요. 중간 제목 뭐예요? 문제 1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문제 1에 이 질문이 뭡니까? 이것이 이제 소제목이죠. 그 다음에 1, 2, 3도 이렇게 나눠 있더니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제가 글로 표현해가지고 8주차 강의 계속 이어서서 8주차 퀴즈 문제 이런 강의 내용에서 리포트를 잘 쓰고 방문 볼 수 없는 것은 1번 제목은 이렇게 한 줄로 계속 써보세요. 여러분들 짜증나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도 이렇게 나왔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이제 강의 들을 때는 꼭 이런 형식들을 갖춰서 좋은 점수도 받고 여러분한테 글쓰기에 대한 도움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언론인 퓰리처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강조가 아닌 것은 무엇인데 짧게 써라 그러면 읽힐 것이다. 제가 짧게 써라는 것은 제가 5페이지 정도 써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장 쓴 사람도 있고 2장 쓴 사람도 있고 페이지 쓴 사람도 있어요. 그건 짧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짧게 써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짧게 써라. 예를 들면 1번 목적 그러면 기후변화 적응을 이함 이렇게 써라는 것이지 리포트 분량을 한 페이지에 내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항공서비스학과 대부분 잘 썼어요. 항공서비스학과는 항공서비스학과 잘 썼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공서비스의 어떤 뭐 기후변화 적응 해가지고 뭐 된다면은 서론 쓰는데 한 절반 페이지는 들어가요. 그 다음에 본론이 2-3페이지 들어가요. 그 다음 결론이 한 페이지 정도 들어가고 자기주장 쓰는데 반 페이지 들어가면 5페이지는 채워야 되는 거죠. 거기에 그림 들어가고 표 들어가면 금방 채울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명료하게 써라 그러면 이해될 것이다. 많이 써라 그럼 잘 쓰는 거죠. 이거 몇 번 강조했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림같이 써라 그러면 오랫동안 우리 머릿속에 머무를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빛공해 맞지 않은 것은 상향광, 눈부심, 층위가 맞는 이야기죠. 빛공해는 사람에게 수면장애 일으키지만 생태계에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 안 맞는 이야기죠. 생태계에도 도움이 안 되죠. 빛공해를 위해서 인공조명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됐다. 맞는 이야기고 사후대책에서 5개 사전 예방 조치로 바꾸고 있죠. 9주차 퀴즈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맞는 것은 탄소 중립은 탄소 배출과 흡수량의 차이가 영역을 맞지 않는 것이니까요. 탄소 중립 위해서 자가용과 화석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이것도 안 읽어봐도 아시겠죠. 알리백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해서 선한 기업을 말한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CCUS, 탄소 흡착 이용 저감과 같은 기술을 개발해야 되나 맞는 이야기죠. 제품이나 시설을 만드는데 탄소나 물, 면적 이거 딱 보면 발자국이라는 거 알죠. 지수, 토양, 물, 탄소, 생태, 토양 발자국이라는 건 없죠.
그다음에 산림, 숲의 공익적 가치 보수성, 온실가스 저감하고 산림 휴양이고 도시열성 심하고 수온을 함량한다. 도시열성은 완화하죠. 심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0주차에는 친환경 소비생활 하기위해서 바람지 않는 것은 이런 것은 공부를 안 해도 다 알겠죠. 여름에 쿨맵시 시원하게 입으라는 이야기고 냉장고를 열어두고 식재를 부축하고 편리하다. 뭐 전기를 너무 많이 낭비해서 안 되겠죠. 이것은 제철 음식을 먹어야 된다. 제가 강조했죠. 가까운 걸 걸어다닌다. 장바구니 이용한다. 친환경 수능 관련 없는 것은 물과 전기를 전략하고 쓰레기 적기부터 맞는 이야기죠. 환경 표지 제품, 항공 제품 구입한다. 대중교통단 연료를 받는 자동이고 뭐 중복적으로 계속 나오네요. 이것은 그 다음에 녹색 매장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야기했고요. 라돈, 무색, 무미, 무치한다고 그랬죠. 라돈 오랜 주택보다는 새로운 주택의 농도가 높다. 아니죠. 반대죠. 오래된 라돈 발생지가 주로 암석이나 토양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오래된 주택에는 이게 벽에 금이가 있으면 그 금을 타고 라돈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라돈은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겨울철 농도가 더 높고 실내에서 라돈을 줄이려면 환기를 자주 해야 된다 말했죠. 그 다음에 퀴즈 습지의 기능을 볼 수 없는 것은 수질 정화하고 생물 서식 제공하고 홍수 조절하고 기후 악화가 기후 완화하죠. 그 다음에 호소에서 이런 부영양화, 부영양화라는 것은 영양물질이 풍부해지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비료 성분인 질소인 이런 것들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겠죠. 풍부해지니까 물이 맑아지는 반대요. 이것도 증가돼서 물이 탁해지는 현상. 물이 탁해지는 현상. 그래서 물이 탁해지면 위에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 밑에 판들이 바닥에서 안 보이겠죠. 이건 투명한 게 아니죠. 그래서 투명이 정화된다. 왜 그래요? 녹조가 번식하기 때문에, 조류가 번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또 냄새, 맛 이런 것들 문제가 수질이 악화가 된다. 그래서 비점 오염원은 면 오염원이라고 그랬죠. 산림 맞죠? 도로 맞죠? 공장 이상하죠? 밭 맞죠? 공장은 점 오염원이죠. 점 오염원. 최근에 수돗물에서 출시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유충을 모두 고르시오. 뭐라 했죠? 나방파리, 지파리 안 나왔고 목파리 안 나오고 얘들은 물에서 안 사니까 안 나와요. 물에서 사는 목파리 물에서 나와요. 근데 하천에 살아요. 나방파리 깔따구라고 했죠. 그 다음 수돗물 생산공정 만든 것은 이렇게 고르면 돼요. 상수원 딱 맞고 과정 몇 가지 볼 필요 없죠. 그 다음 맨 처음에 뭐죠? 정수장에서 이 정수장까지 공급하는 상수원의 정수장 공급하는 관은 무조건 도수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건 아니에요. 2번하고 그 다음에 4번 아니죠. 도수 맞아요. 그 다음에 도수에서 정수장 이건 이제 그 다음에 볼 필요도 없네요. 급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겠죠. 그래서 도수 상수원에서 정수장까지를 도수 정수장이 쫙 있고 정수장이 다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를 송수 배수지에서 급수 과정까지를 급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냥 분류식과 함유식은 뭐 이거 간단해요. 분류식은 빗물과 그러니까 우수죠. 빗물과 오수, 하수를 서로 나누는 것이죠. 함유식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식 하수도는 오수와 빗물을 서로 다른 광구로서 수송하는 방식. 본표로 맞아버렸네. 그러면 분류식 하수도는 오수와 빗물을 같은 아니고 함유식은 오수만 아니죠. 빗물까지 같이죠. 함유식은 오수와 빗물 서로 다른 광거 이거는 뭐죠? 분류식을 말한 것이죠. 이것은 카드 맞추기를 잘하면 그냥 공부를 안 해도 알 수 있는 건데요. 갯벌 기능인 서식지 제공, 재해 예방, 수질 정화, 생태계 서비스. 뭐라고 말한가 알겠네요. 역간첩을 말하려고 한 것 같네요. 기능을 최근에 인식하게 돼서 서해안 일부에서 간척한 곳을 다시 갯벌로 환원하는 걸 뭐라고 하냐? 역간척이라고 그랬죠. 미세 플라스틱은 무조건 몇 미리 이하입니까? 5mm 이하죠. 5mm 이하. 10mm니까 이건 아니네요. 1mm짜리는 뭐라고 했죠? 특별히 미세 플라스틱 중에서 마이크로 비드라고 부른다. 치약이라도 화장품에 들어있던 거.
육상에서 발생한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이주돼 발생하죠. 먹이 연쇄를 통해서 플랑크톤과 어류를 통해 사람에게, 소금에게 뭐 이렇게 통해 사람에게 맞는 이야기죠. 2007년 12월 우리나라 서해안 일어난 유조선 사고는 이거는 태안 앞바다 유조선 사고 금방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14주차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생필품이나 음식물 포함된 화학물질 인체에 해를 가하는 걱정이 필요한 것은 뭐죠? 바이오포비아? 바이오는 좋은 뜻이죠. 케미포비아죠. 케미컬과 포비아 합쳐서 케미포비아, 화학물질을 혐오하는 것들, 혐오하는 부류들을 말합니다. 농약 사용에 문제점이 볼 수 없는 것은 식량 증산, 이건 문제점이 아니라 긍정적인 거죠. 생태 불균형, 새로운 혈적 출현, 잔류와 생물학 증폭 현상이죠. 채집 증후가 관계없는 것은 건축 자재 등에서 발생한 휘발성 유해 물질에 의한 영향이 남았죠. 채집 증후군의 예방을 위해서 플랜테리어, 실내 인테리어를 식물을 재배해서 하는 것을 플랜테리어라고 한다겠죠. 베이크 아웃이라는 것은 보일러를 가동해서 에어컨이 아니라 보일러를 가동해서 휘발성 유해 물질들이 이렇게 휘발이 돼서 해가지고 환기를 시키는 걸 말하죠. 희석시키는 거. 그래서 에어컨 가동이 아니죠. 콧물이나 눈이 따갑게 충혈되는 것 인체 영향이죠. 이런 것들은 새집 증후군, 포르말린이나 벤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비대면 강의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해 하셨을 텐데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저도 비대면 강의하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얼굴 보고 하는 것보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강의를 준비하고 또 녹화하고 올리고 출석 체크하고 리포트 체크하고 이런데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직접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대단히 행복했고요. 즐거웠습니다. 6월 14일 날 대면 기말고사 시간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의 강의가 이제 다소 이론적인 깊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교양 과목에 맞춰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지구 전체 지구의 문제인 기후변화, 플라스틱, 화학물질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도 학생신문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제가 정말로 강의한 보람이 있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